그 여자가 웨딩드레스를 입는 날 나는 검은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복수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소리치러 간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한 번은 눈을 마주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3년 동안 내 남편을 품에 안았던 그 여자와 그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걸.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웨딩홀은 늘 같은 냄새가 납니다. 백합향, 헤어스프레이, 갓 달인 양복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피어오르는 케이크 향. 결혼식장에 발을 들릴 때마다 맡게 되는 축하와 기대가 뒤섞인 특유의 공기.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하객들은 하나같이 밝은색 원피스나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분홍, 아이보리, 연한 민트, 샴페인 골드. 봄 결혼식에 어울리는 색깔들이었죠. 웅성거리는 소리, 터지는 웃음소리,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들. 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소매에 무릎을 살짝 덮는 길이 어깨에 아주 얇은 레이스 장식이 달린 드레스. 장례식에 입어도 이상하지 않을 하지만 결혼식에 입으면 사람들이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그런 옷. 의도한 거냐고요? 물론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보이고 싶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에게만큼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 여자에게. 이름은 서지아. 나이 32. 직업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리고 내 전 남편의 3년짜리 외도 상대.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그 결혼식을 망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터뜨리거나 하객들 앞에서 그 여자를 폭로하려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번은, 딱 한 번만은 그 여자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3년 동안 내 삶 안으로 걸어 들어왔던 그 여자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냄새였어요. 결혼 8년 차의 어느 가을 저녁 남편 이준혁이 야근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맡았던 냄새. 그가 즐겨 쓰던 향수는 따로 있었고 나는 8년 동안 그 향수와 함께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현관에서 맡은 냄새는 달랐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여성 향수였어요. 그것도 꽃 계열이 아닌 묵직하고 관능적인 머스크 계열. 회사에서 옆자리 동료한테서 묻어왔을 수도 있고 분비는 지하철에서 누군가와 스쳤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 먹었어? 라고 물었고 그는 아니 배고파라고 대답했고 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일상이었어요. 평범하고 조용한. 그런데 그 냄새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2주 후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 달. 네 번째부터는 세지 않았어요. 냄새에 익숙해진 게 아니라 나는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눈을 감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보지 않으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어리석고도 인간적인 자기 방어 본능이었죠. 우리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서로 이야기했어요. 당분간은 둘이서만 살아보자고. 사업을 막 시작한 준혁이 안정될 때까지 내 커리어도 좀 더 쌓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 당분간이 8년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주제를 거의 꺼내지 않게 됐어요. 대화가 줄어든 건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습니다. 결혼 3년 차쯤부터였을까요? 퇴근하고 돌아와 오늘 어땠어? 라고 묻는 대신 각자 핸드폰을 보게 됐고 주말에 함께 나가던 드라이브가 사라졌고 서로의 취미를 물어보던 관심도 어느 순간 증발했어요. 그게 나쁜 부부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부부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도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싸우지 않고 크게 문제없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그게 성숙한 관계라고 믿었어요. 지금은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알지만 그 냄새를 처음 맡은 지 약 6개월이 지난 이른 봄이었어요. 나는 우연히 그의 코트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세탁소에 맡기려고 코트를 꺼내다가 나온 영수증.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는데 2인분 식사와 와인 한 병이 찍혀 있었어요. 날짜는 작년 12월 27일. 그날 준혁은 부산 출장이었어요. 저도 기억했습니다. 제가 직접 KTX 티켓을 예매해 줬으니까요. 부산 출장이었는데 강남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 코트 주머니에. 나는 그 영수증을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3월의 비는 참 차갑죠. 따뜻할 것 같은데 막상 맞으면 뼛속까지 한기가 스며드는. 나는 그 영수증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어요. 세탁소에는 다른 코트를 가져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이미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면서 모르는 척했던 거죠. 그게 왜였냐고요? 두려웠던 건지 아니면 그냥 피곤했던 건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알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요. 우리 부부의 외면은 멀쩡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임에도 함께 나갔고 지인들 경조사에도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어요. 명절에는 시댁과 친정을 번갈아 다녔고 연말에는 제주도 여행도 갔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웃는 얼굴로. SNS에 올리진 않았어도 앨범 어딘가에는 그 여행 사진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준혁은 나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요. 생일을 챙겼고 꽃을 사온 적도 있었어요.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인 적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이 어느 순간부터 의무이행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생일이니까 꽃을 사는 것, 명절이니까 시댁을 가는 것, 부부니까 같은 침대에 눕는 것. 감정이 빠진 형식들. 제가 먼저 그걸 알아챘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도 그 형식 안에서 안주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제가 말하려는 건 그를 두둔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한 일은 명백히 잘못됐습니다. 외도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돌아보면 우리 결혼 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둘 다 그 균열을 메우려 하지 않았죠. 그게 제 몫의 후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고 싶어서예요. 아참. 제 이름은 아직 안 말했군요. 이민아입니다. 그 시절 35이었고 패션 브랜드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키는 크지 않고 눈은 쌍꺼풀이 없고 오래 보면 예쁜 얼굴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잘 웃는 편이었어요. 적어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서지아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건 준혁의 회사 워크숍 때였어요. 물론 그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준혁이 저녁에 사무실 워크숍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꺼낸 이름이었어요. 인테리어 쪽 미팅이 있었는데 서지아 씨가 제안한 안이 채택됐어. 감각이 좋더라고.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나온 건 2달 후였어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찍힌 단체 사진을 준혁이 보여줬는데 끝쪽에 서 있던 여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랬어요. 이 사람이 서지아 씨야. 이번 인테리어 프로젝트 메인 담당. 사진 속 여자는 키가 크고 머리가 길었어요. 얼굴은 작았고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핸드폰을 돌려줬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진짜 의심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약 넉 달 후였어요. 준혁이 갑자기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그전까지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는데 갑자기 일주일에 2번, 심지어 주말에도 급히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며 나가는 날이 생겼어요. 회사가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회사는 진짜 바빴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준혁이 출장 간다고 했던 날 나는 우연히 회사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와는 거리가 있는 동네였어요. 친구를 만나기로 한 곳이었습니다. 카페 창가에 준혁이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여자 서지아와 함께였어요. 나는 3초 동안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 오늘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다음에 보자.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모른 척하거나 알아내거나. 나는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았거든요. 저는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전해주는 정보가 아니라 제가 수집하고 분석한 것들만 믿는 타입. 그래서 혼자 했습니다. 처음 한 건 준혁의 핸드폰 패턴을 파악하는 거였어요. 8년을 함께 산 사람의 습관은 나도 모르는 새에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샤워할 때 핸드폰을 어디 두는지, 밤에 잠들기 전에 어느 앱을 여는지, 술 한잔하고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뭘 확인하는지. 나는 그 패턴 사이의 빈틈을 찾았습니다. 준혁이 화장실에 들어간 어느 저녁 나는 그의 핸드폰을 들었어요. 잠금 패턴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옆에서 봤던 것을 무의식 중에 기억하고 있었어요. 잠금을 풀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대화 목록 상단에 서지아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오후였어요. 오늘 봐서 좋았어. 준혁의 답장은 나도. 딱 두 글자. 나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준혁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척했습니다. 화면에 뭐가 나오고 있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마이너스. 그 이후 나는 한 달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안 됐어요. 울거나 무너지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준혁이 연락하는 빈도, 출장과 야근의 패턴, 데이트 장소로 추정되는 곳들을 적었어요. 직접 확인한 것만 적었습니다. 추측은 쓰지 않았어요. 서지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었어요.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 사진과 팔로워 숫자, 팔로잉 목록 일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준혁은 서지아를 팔로잉하고 있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준혁의 회사 인스타 계정에서 서지아 인테리어 회사 태그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업무 관계로 시작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았어요. 그게 더 착잡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여자는 준혁의 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내가 모르는 준혁의 세계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나는 그들이 처음 어디서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언제부터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건 알았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모였어요. 문자 캡처, 식당 영수증들, 그리고 내가 직접 목격한 것들.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분노가 치밀지도 않았고요. 그냥 차갑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뜨거웠던 물이 서서히 식어서 얼음이 되는 것처럼. 나는 그 상태를 정리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 감정이 무너지거나 폭발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시간. 준혁에게 직접 물을 수도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다 털어놓을 수도 있었고, 용서를 빌면 다시 시작해 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를 냉정하거나 비정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게요. 나는 이미 그 결혼에서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준혁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그였어요. 하지만 나도 그 결혼 안에서 오래전부터 어딘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그 한 달 동안 혼자 앉아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솔직한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끝내느냐였어요. 조용히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구하고 이혼 절차를 밟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그게 아마 가장 현명하고 감정 소모가 적은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만으로는 뭔가 마무리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지아 때문이었습니다. 준혁의 잘못은 법적 절차로 정리가 됩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이혼. 그건 시스템이 있어요. 하지만 서지아는 달랐어요. 그 여자는 알면서 했으니까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준혁이 처음부터 유부남이라는 걸 서지아가 알고 있었다는 걸. 준혁이 실수로 흘린 말들을 내가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알고도 했던 거예요. 그게 나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 준혁에게 직접 묻지 않았냐고 사람들은 물어볼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 질문을 받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이혼했어? 오해일 수도 있잖아.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알았어요. 제가 모은 증거들이 충분했고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 충분히 말해줬어요. 하지만 그 대답 외에도 내가 묻지 않은 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물으면 거짓말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는 이준혁은 직접 추궁을 받으면 능숙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빠르고 논리적이고 감정적으로 된 상대에게 이성적인 척하면서 상황을 뒤집는 데 능한 사람. 그 상황에서 내가 먼저 무너지면 결국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구조가 될 게 뻔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의심하냐거나 네가 너무 예민한 거다거나 심하면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냐며 되레 화를 낼 것 같았어요. 그게 싫었습니다. 내가 평생 가장 싫어하는 건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을 상대방이 부정할 때 내가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그 순간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했어요.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 내가 모은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물어봤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현실적이었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준비되셨어요? 나는 잠깐 생각했어요. 준비요? 정서적으로요. 법적 절차는 금방 시작할 수 있는데 막상 시작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준비됐을 때 연락드릴게요. 그 준비에 2달이 걸렸습니다. 2달 동안 나는 준혁과 같은 집에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아침을 같이 먹었습니다. 잘 잤어? 라고 물었어요. 주말에 함께 마트를 갔습니다. 저녁을 나란히 먹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2달이었습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무너지고 싶은 것을 억누르는 것. 그러면서도 내 안에서 어떤 결단이 조용히 굳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 이상하게도 그 2달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감정이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정을 다루는 법을 모를 때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 2달 동안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이름 붙이고 다음 단계로 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슬픔이 오면 슬퍼했습니다. 10분 동안 울고 15분이 되면 멈췄어요. 분노가 오면 노트에 썼습니다. 쓰고 나면 신기하게도 조금 가벼워졌어요. 두려움이 오면 질문을 바꿨어요. 이혼하면 어떡하지 해서 이혼하고 나서 뭘 하면 좋을까로. 그게 제가 그 2달 동안 배운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이미 카페 이야기는 잠깐 했죠.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날은 3월 초였습니다. 친구 혜원이를 만나기로 한 카페였어요. 카페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예쁜 원목 테이블이 많았고 창가 자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늦어서 서두르고 있었어요. 일이 조금 길어졌거든요. 카페 문을 밀고 들어서려는 순간 창가 자리에 앉은 2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뒷모습이었어요. 남자의 뒷모습. 그런데 알았어요. 어깨 넓이, 머리 모양, 앉은 자세. 이준혁이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여자는 정면을 향하고 있었어요. 나를 보지 못했고 나도 그 여자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예뻤어요. 그게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에요. 진짜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게 제일 먼저였어요. 그 다음이 충격이었고 그 다음이 서늘한 냉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준혁이 뭔가를 말하고 그 여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가 준혁과 나눈 어떤 대화에서도 보지 못한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그게 무엇보다 아팠습니다. 외도를 목격했다는 분노보다 준혁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 얼굴을 그 여자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더 아팠어요. 나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엉엉 울었어요. 그전까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나도 모르게 눈물을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달랐어요. 그 여자의 웃음이 눈에 밟혔거든요. 나쁜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행복해 보였어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행복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나를 더 무너뜨렸어요. 만약 그 여자가 사악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화가 나면서도 대상이 명확해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 그 여자는 그냥 한 남자를 좋아하는 보통의 여자처럼 보였거든요. 그게 더 복잡했습니다. 미워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나는 그날 밤 3시까지 울었어요. 그리고 새벽 3시에 세수를 하고 노트를 꺼내서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연락, 이사갈 집 알아보기, 퇴직금 계산, 통장 정리. 감정의 밑바닥을 건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어? 나중에 친구들이 물었어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3초 만에 무너졌어. 그리고요? 3년 동안 다시 서고 있어. 이혼이 마무리된 건 제가 카페에서 준혁과 그 여자를 본 지 약 5달 후였습니다. 5달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나한테는 길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준혁이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한 일이었죠.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아는 후배야. 오해하는 거야. 나는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준혁은 말이 없어졌어요.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지루하고 소모적이고 감정적으로 고갈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혼은 슬픔의 과정이 아니라 협상의 과정이라는 것. 슬픔은 나중에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는 차가워져야 해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차가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합의가 끝나고 도장을 찍던 날 나는 혼자 카페에 갔어요.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후련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텅 빈 것도 하나의 감정이더라고요. 나는 그 텅 빈 자리에 뭘 채워 넣을지를 생각했어요. 그것이 이혼 후 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모순적이죠? 결혼 생활 내내는 잘 안 울었는데 끝나고 나서야 울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더라고요. 그때 울어야 할 것들을 억누르고 있었으니까요. 혼자 사는 원룸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울었어요. 뭐가 슬픈지도 모르고 그냥 눈물이 났어요. 준혁이 그리운 건지 그 결혼이 그리운 건지 아니면 내가 꿈꿨던 어떤 삶이 그리운 건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됐어요. 3개 다예요. 상담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가 그리운 것도 있고 결혼이라는 형태가 그리운 것도 있고 당신이 기대했던 미래가 사라진 것에 대한 슬픔도 있어요. 3가지가 뒤섞여서 울리는 거예요. 그 말이 도움이 됐습니다. 슬픔의 이름을 알면 좀 덜 무섭거든요. 이혼을 결심한 날 밤 나는 이혼 서류를 꺼내기 전에 먼저 노트를 꺼냈습니다. 뭘 썼냐고요? 앞으로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해서 썼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날 밤에 이혼 후 하고 싶은 것들을 쓰고 있었다니. 하지만 나는 그게 필요했어요.
지금까지 내 결정들이 너무 많이 우리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그 순간에야 깨달았거든요. 어느 동네에 살지, 주말에 뭘 할지, 여름 휴가를 어디 갈지. 큰 결정들은 물론이고 작은 일상도 늘 준혁의 편의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배려죠. 그런데 그 배려가 어느 순간부터 일방적이 됐을 때 나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아니,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싸울 것 같아서. 싸우는 게 싫어서. 원만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 원만함의 대가가 내 자신이었는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밤 노트에 쓴 것들을 몇 가지 말해 볼게요. 바다 근처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썼어요. 준혁은 바다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바닷가는 모래가 불편하다, 햇빛이 강하다, 숙소가 비싸다. 그래서 우리 신혼여행도 홋카이도로 갔고 휴가는 늘 도시였어요. 나는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좋았고 수평선이 좋았고 바다 냄새가 좋았어요. 그 이야기를 준혁에게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어요. 또 하나는 요리 수업을 듣고 싶다고 썼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요리는 항상 실용적이어야 했어요. 빠르고 영양가 있고 준혁이 좋아하는 메뉴. 내가 먹고 싶은 게 뭔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위한 게 아닌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요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여행을 가고 싶다고 썼어요. 누군가의 취향에 맞추는 여행이 아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 페이스로 가는 여행. 이 세 가지가 그날 밤 노트에 쓴 전부였어요. 소박하죠. 하지만 나는 그 소박한 것들을 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된 지 약 1년 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청첩장이 왔어요. 경위가 좀 특이했어요. 직접 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나는 그 무렵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이사한 새 집을 꾸미고 있었어요. 원룸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한 지 2달 됐을 때였습니다. 그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우연히 서지아와 아는 사이였어요. 같은 인테리어 업계 사람들이니까 업계가 좁기도 하고. 대표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미나 씨 혹시 서지아 씨 아세요?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왔는데. 그 순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이름은 들어봤어요.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대표님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집으로 오는 길 나는 어딘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서지아가 결혼을 한다. 그 남자가 준혁인지는 몰랐어요. 준혁과는 이혼 후 연락이 없었거든요. 서로 다른 삶을 살기로 했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서지아의 인스타그램을 찾았습니다. 비공개였던 계정이 어느 시점부터 공개로 바뀌어 있었어요. 최근 게시물에는 웨딩 촬영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들을 천천히 봤어요. 드레스 피팅, 부케를 들고 웃는 얼굴, 신랑과 함께 찍은 사진. 신랑은 준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좀 의외였어요. 준혁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더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준혁이랑 3년을 만나고 이혼시키고 그러다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거잖아요. 내 결혼을 무너뜨리는데 관여했던 그 여자가 이제 자신의 결혼식을 올린다. 그게 나는 좀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이너스. 나쁜 감정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복잡했습니다. 억울함이 있었어요. 내가 잃은 것들을 그 여자는 여전히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호기심도 있었어요. 그 여자는 어떤 얼굴을 하고 살까? 자기가 누군가의 결혼을 망쳤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웃고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결혼을 결심할 수 있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자는 나를 기억할까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준혁의 아내를.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생각이나 할까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결혼식은 4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보다 일주일 전에 결정했어요. 가겠다고.
친구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다들 말릴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왜 굳이 거기를 가냐, 안 가는 게 낫지 않냐, 뭘 얻으려는 거냐. 맞는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질문들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가냐고요? 보고 싶어서요. 얻으려는 게 있냐고요? 없어요. 아무것도 얻으려는 게 없었어요. 그 여자를 폭로하거나 결혼식을 망치거나 신랑한테 사실을 알리거나 그런 드라마 같은 짓을 하려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번은 같은 공간에서 그 여자를 봐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건 일종의 마무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 이야기 안에 그 여자가 있었는데 나는 그 여자를 딱 한 번 카페 창가에서 잠깐 본 게 전부였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눈빛인지, 나를 보면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한 번쯤은 마주보고 싶었습니다. 마이너스. 결혼식 전날 밤 나는 혼자 와인을 한 잔 마셨어요. 특별한 의식 같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날 저녁이 좀 쓸쓸했거든요. 창밖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4월 봄비. 나는 와인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서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 여자가 이 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잠깐 생각했어요. 결혼식 전날 밤 비가 내리면 신부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설레거나 긴장되거나 조금 두렵거나. 나도 그랬었어요. 8년 전 결혼식 전날 밤에. 그때 나는 무서웠어요. 기쁨보다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내 이름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게 실감이 나면서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준혁한테 전화했었어요. 자정이 넘어서. 나 좀 무서워. 준혁이 웃었어요. 왜? 나야 나. 무섭긴 왜 무서워?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의 준혁은 정말이었어요.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건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지 나는 아직도 모릅니다. 와인잔을 비우고 나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입을 검은 드레스를 옷걸이에 걸어두고 웨딩홀은 강남의 어느 호텔 내에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웨딩 촬영 장소를 통해 대략적인 위치를 알아냈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운 건 오전 11시 반이었어요. 결혼식은 12시였습니다. 차 안에서 잠깐 앉아 있었어요. 후회는 없냐고요?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굉장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이 결정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이미 따지는 단계는 지나 있었어요. 어떤 결정이든 끝까지 가보면 거기서 배우는 게 있다는 걸 믿었거든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검은 드레스에 베이지 새키를 신었어요. 가방은 작은 클러치. 머리는 업스타일로 올렸습니다. 호텔 입구로 걸어 들어가면서 나는 내가 오늘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지 한 번 더 정리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소리치지 않을 것이다. 울지 않을 것이다. 그냥 볼 것이다. 그리고 나올 것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이너스. 호텔 로비는 결혼식 하객들로 붐볐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나는 서지아와 사실상 면식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를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익명성이 저를 더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하객들 사이에 섞여서 웨딩홀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내 테이블에 축의금 봉투를 준비해 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나는 그 줄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로비 한쪽에 서서 하객들이 오가는 걸 봤어요. 결혼식장에서 모르는 사람은 잘 눈에 띄지 않아요. 다들 자기 아는 사람 찾느라 바쁘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얼굴에 반갑다고 인사하고 어린애들 커서 신기하다며 놀라고 신랑 신부가 어떻게 만났냐고 묻고. 나는 그 분주함 속에서 조용히 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석은 자유석이었어요. 나는 가장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홀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절반 이상 앉아 있었어요. 조용한 피아노 연주가 흘렀고 하얀 꽃들이 복도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게 솔직한 감상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든 그 공간은 아름다웠어요. 나는 그 아름다움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웠고 음악이 조금 더 커졌고 결혼식 진행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들어왔어요. 서지아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흰색 드레스였어요. 어깨가 드러나는 오프숄더 디자인의 스커트 쪽으로 내려갈수록 볼륨이 커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베일은 길지 않았어요. 부케는 흰 작은 꽃들로 이루어진 라운드 부케. 그 여자는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맞추며. 표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직 멀었으니까. 하지만 시선이 앞을 향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나도 일어났어요. 그 여자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이건 두근거림이었습니다. 기이하죠.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 여자를 처음으로 인간으로 봤어요. 카페 창가에서 봤을 때도 인스타 사진에서 봤을 때도 내 안에서 그 여자는 늘 그녀였습니다. 이름 없는 존재, 내 삶에 균열을 낸 어떤 힘. 하지만 지금 내 앞을 지나가는 건 아버지 팔에 기대 걸음을 옮기는 긴장한 얼굴의 한 여자였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기뻐하면서도. 나처럼요. 8년 전 나처럼. 마주쳤습니다. 서지아가 내 쪽 열을 지나갈 때 잠깐 시선이 흔들렸어요. 하객들을 한번 후워보는 눈길이었는데 그 눈이 나한테서 멈췄습니다. 아마 검은 드레스 때문이었을 거예요. 봄 결혼식장에서 검은 드레스는 아무래도 눈에 띄니까. 그 여자의 눈이 내 얼굴로 왔어요. 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1초, 2초. 그 여자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정식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카페 창가에서 내가 그 여자를 봤을 때 그 여자는 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 얼굴을 봤을 때 그 여자의 눈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알아봤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낯선 확신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 그 눈이 잠깐 흔들리다가 다시 앞을 봤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단을 오르고 신랑 옆에 섰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순간을 지켜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식이 시작됐어요. 줄에 말씀이 있었고 혼인 서약이 있었고 반지 교환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봤어요.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졌어요. 마음속이. 신랑이 서지아에게 반지를 끼워줄 때 그 여자가 웃었어요. 아까 봤던 것과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편안하고 기쁜. 나는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여자도 결국 사랑을 하고 있구나.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여자도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나를 슬프게 만들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슬픔. 식이 끝났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고 신랑 신부가 퇴장했습니다. 나는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나는 그 흐름에 섞여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피로 현장으로 이동하는 하객들 사이에서 잠깐 동안 서지아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신랑과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줄에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지아가 나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눈이 멈췄어요. 더 오래 멈췄습니다. 그 눈에 물음표가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지? 왜 여기 있지? 나를 아는 사람인가? 그 물음들이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웨딩홀 밖으로 나왔을 때 4월의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그 느낌을 분석하려 했어요. 원하는 걸 얻었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 과거가 지워지지도 않았고 그 여자가 무언가를 뉘우친 것도 아니었고 내가 기다리던 어떤 극적인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냥 봤어요. 그 여자가 웃는 얼굴을. 그 여자가 사랑하는 얼굴을. 그 여자가 결혼하는 순간을. 그리고 나는 내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정리되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한참 생각했어요. 차에 타서 핸들을 잡고 시동도 걸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마침표였어요. 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는 거였어요. 서지아에게 복수하거나 그 여자를 무너뜨리거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몸으로 느끼고 그래서 더 이상 상상의 공간 속에서 그 여자를 키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여자는 내 상상 속의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명의 사람이었어요. 잘못한 것이 있는 그러나 동시에 사랑을 하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 사실이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그 결혼식에서 돌아오고 나는 요리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이탈리안 요리 기초과정. 8주짜리. 첫날 파스타를 배웠어요. 면을 손으로 반죽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손에 밀가루가 잔뜩 묻고 면이 찢어지고 뭔가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근데 웃겼어요. 오랜만에 그냥 웃었습니다. 그게 기뻤어요. 아무 이유 없이 웃을 수 있다는 것. 마이너스. 5월에는 강릉에 혼자 갔습니다. 1박 2일이었어요. 바다를 혼자 걸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 해변에서 바람을 맞았어요. 울었어요.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혼자서도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게 이상하게 벅찼거든요. 마이너스. 8월에는 상담을 마쳤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마지막 날 물었습니다. 지금 어때요? 나는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완성된 것 같아요. 부서졌다가 다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이번에 만들어진 게 더 튼튼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마이너스. 지금 나는 38입니다. 작은 마케팅 회사를 차렸어요. 직원이 3명이에요. 바쁘고 힘들지만 내가 선택한 것들로 꽉 찬 일상이라서 힘든 것조차 좋습니다. 준혁은 재혼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서지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알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결혼식에 간 것이 옳은 선택이었냐고요? 남들은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나한테는요. 그 자리에서 나는 내 이야기를 끝낼 수 있었거든요. 누군가의 악인으로 기억 속에 살아있던 그 여자를 한 명의 인간으로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 나도 피해자의 역할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이 오디오북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도 어딘가에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운 사람, 억울한 기억, 끝나지 않는 이야기. 그걸 내려놓는 방법은 용서하거나 잊거나 화해하거나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냥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눈을 피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그냥 한 명의 인간이라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안에서 거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제가 그 결혼식에서 찾은 것이었어요. 마침표. 그리고 새 문장의 시작. 마이너스.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어요. 상간녀 결혼식에 제가 나타난 이유.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결혼식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나는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지 않을 편지였어요. 받는 사람도 없고 붙일 곳도 없는. 그냥 내 안에 쌓인 것들을 문장으로 꺼내기 위한 편지. 이렇게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서지아 씨에게. 당신을 만난 적 없습니다.
오늘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당신은 아마 나를 모를 거예요. 나는 이준혁의 전 아내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오늘 당신 결혼식에 다녀오면서 확실해진 말들이 있거든요. 미워했어요. 당신을. 오랫동안. 처음에는 분노였어요. 왜 알면서도 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당신 때문에 내 결혼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무너졌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내 결혼은 당신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어딘가 균열이 있었어요. 당신이 그 균열을 만든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 균열 사이로 들어온 사람이 당신이었던 거겠죠. 그게 당신의 잘못을 없애주진 않아요. 알면서 했던 건 잘못이에요. 분명히. 하지만 나는 이제 당신에게 내 삶의 무게를 얹어두고 싶지 않아요. 오늘 당신이 웃는 걸 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좋아하는 사람 옆에서 웃는 얼굴을. 미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한순간은 미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이상하게도 그냥 사람이 보였어요.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당신도 결혼이 두렵고 기쁜 사람이구나. 그 사실이 나를 해방시켰어요. 당신을 용서한다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저도 그 단어를 섣불리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이 내 일상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꿈에서, 내 생각에서, 내 분노에서. 당신은 당신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게요. 그게 내가 오늘 결혼식장에 간 이유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느냐고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바라는 건 나도 아직은 어렵네요. 하지만 적어도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민아 드림. 마이너스.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자면서 울었나 봐요. 준혁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역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더 어려웠어요. 서지아에게 쓴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고 몇 번이나 노트를 덮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마이너스. 준혁에게. 오늘 갑자기 내 생각이 났어. 아직도 그럴 때가 있어. 이상하지? 이혼하고 2년이 넘었는데. 근데 가끔은 그냥 내 목소리가 생각나. 밥 먹다가 노래 들으면서 갑자기. 미워하는 건 아니야. 아직 미운 감정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너한테 묻고 싶었던 게 있었어. 이혼할 때는 너무 화가 나서 못 물었던 것들. 언제부터였어? 처음 감정이 생겼을 때 멈출 생각은 했어? 아니면 그냥 흘러갔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왜 말하지 않았어? 그게 제일 힘들었어. 내가 말해줬다면 우리가 더 빨리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모르겠어. 이제 와서 가정에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알아. 근데 그 질문들이 나를 오래 붙잡았어. 내가 부족한 게 있었던 건지, 내가 뭘 못한 건지, 내가 달랐으면 달라졌을지. 상담 선생님이 그랬어. 관계의 문제는 항상 양쪽에 있다고. 하지만 그게 외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맞는 말이야. 나는 완벽한 아내가 아니었어. 그것도 인정해. 말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표현에 인색했고 갈등을 피하려고 너무 많이 참았어. 그래서 우리 사이에 쌓인 거리를 나도 책임져야 한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게 내 선택을 이해한다는 의미는 아니야. 그냥 나도 더 일찍 솔직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있어. 그게 나한테 남은 것들이야. 잘 살아. 이미 나가. 마이너스. 이 편지를 쓰고 나서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미워하는 감정은 에너지를 많이 써요. 증오를 유지하는데도 힘이 들거든요. 그 힘을 내 삶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발견한 것들이 있어요.
작지만 나한테는 소중한 것들. 첫 번째는 아침의 조용함이에요. 혼자 사는 집의 아침은 달라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커피를 끓이는 소리, 나 혼자 내는 소리들만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외로웠어요. 나중에는 그 조용함이 평화가 됐습니다. 지금 나는 아침을 좋아해요. 누군가를 위해 서두르지 않는 아침이요. 두 번째는 내 취향이에요. 오랫동안 내 취향이 뭔지 잘 몰랐어요. 음식도 영화도 인테리어도 항상 우리 취향으로 맞춰왔으니까요. 혼자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찾았어요. 파란색을 좋아한다는 것. 요리 중에 국물 요리보다 구이 요리를 좋아한다는 것. 음악은 가사 있는 팝보다 기악곡을 더 좋아한다는 것. 영화는 해피엔딩보다 여운이 남는 열린 결말을 더 좋아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취향인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억누르고 있었던 것들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그 취향들로 내 일상을 채웁니다. 세 번째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순간들이에요. 외로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여전히 외롭습니다. 특히 아플 때, 생일날, 연말에.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건 그 외로움이 더 이상 나를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여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힘들었어요. 혼자이면서 외로운 건 적어도 정직한 외로움이에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네 번째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주변을 돌아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었습니다. 혜원이를 비롯한 친구들, 엄마, 직장 동료들. 그들이 항상 있었는데 내가 부부라는 단위에 너무 집중해서 그 사람들을 덜 소중히 했구나 싶었어요. 지금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감정을 씁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지 않아요.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거예요. 분명히. 그때는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달라졌으니까요. 말하지 않던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됐고, 갈등을 피하지 않는 법을 조금 배웠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조금 더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 삶에 들어와도 내 삶이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요. 나는 나인 채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내가 이 모든 과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